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바람을 피울까? 남자의 본능 아닐까요? 어, 타고난 본능이 네.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성에 의해서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지. 안 눌러봐봐 한번. 저 당시 때는 그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었던 거여서 저런 게 아무튼 용인되는. 그 두 분의 이야기가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 신화라는 것이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권력을 잡으면 보여주었던 행태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 욕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화학자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우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하거든요. 입장에서. 근데 각각의 매력이 있는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남성에게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욕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텐데 제우스라는 인물을 하나 놓으면 아이고 저거 하면서 사실 자기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에 의해서 평소에는 이걸 감추어놓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제우스와 함께 한번 노는 거죠. 이게 이제 신화의 또 다른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헤라는 제우스의 몇 번째 여성일까? 정실 부인이니까 첫 번째 부인. 정실이 무조건 첫 번째는 아닐걸요? 예. 제 생각에는 한 대여섯 번째 되지 않을까. 대여섯 번째. 촉이 좋으신데요. 한번 볼까요? 제우스의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 화려하다. 첫 부인은 메티스라는 여신입니다. 인간들과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은 지혜로운 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은 테미스였는데 테미스는 법과 질서, 체제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미스는 참고로 말하면 제우스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도 물불 가리지 않고 주변의 여자는 그냥 싹 다 그냥 셋째는 에우리노메, 그다음 데메테르, 무네모신의 레토를 거쳐서 헤라가 일곱 번째.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신들을 잘 보면은 한 지도자가 한 공동체를 잘 다스리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신화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권력을 잡기 위해 지혜를 구하니까 메티스와 결혼하게 되죠. 자,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법과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적 취향이라기보다는 내가 권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라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런 대상자로 지금 생각이 된 거죠. 자식들 4명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그 태양의 신 아폴론이나 지혜의 신 아테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에 비해서 보면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라가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우스가 더 좋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막 바람을 피우고 다니니까 이런 모습에 헤라가 더 화가 났던 거죠. 자, 이런 헤라의 앙심, 질투심, 복수심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던 또 하나의 상이 있는데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바로 제우스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세멜레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눠서 낳은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멜레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제우스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멜레가 자기가 모시는 제우스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제우스는 자기 모습 그대로는 나타날 수 없으니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멜레에게 접근하고 둘이 사랑을 나눴고 둘 사이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헤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헤라도
세멜레를 오래전부터 돌봤던 늙은 유모로 변신해갖고 세멜레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즘 남자들은 자신이 제우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순진한 처녀들의 순결을 빼앗는데요. 다음에 만나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 남자가 그걸 거절한다면 제우스가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세멜레 입장에서 귀가 솔깃하겠죠. 그래서 제우스를 만나는 시점에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꼭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스틱스 강에 맹세하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스틱스 강에 그 맹세를 하면 신들조차도 그걸 어기면은 큰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는 세멜레의 그 소원을 눈물을 머금고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벗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천둥과 번개의 광휘 때문에 세멜레가 타 죽게 됩니다. 근데 세멜레가 죽는 모습을 제우스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보니까 태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자기 허벅지에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출산일이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걸 또 헤라가 본 겁니다. 아니, 저 아이가 살아남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명을 받고 그 아이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세멜레의 언니였던 이노에게 넘겨지죠. 자, 이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 주목할 게 사실 디오니소스는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웅이라고 하거든요. 반인 반신의 영웅인데 이렇게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났잖아요. 근데 이 어렵게 자라난 아이를 헤라가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광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광기에 휩싸인 디오니소스는 미친 듯이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돌봐줬던 이모인 이노와 그의 남편 아타마스는 헤라의 또 징벌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을 안고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그런 징벌을 받게 되죠.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고 불행하게 자란 디오니소스는 결국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디오니소스라는 말이 디오라는 말이 제우스라는 뜻이고 니소스가 그 헤르메스가 빼돌렸던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하면 제우스의 아들로서 니사산에서 자란 아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앞에 있는 디오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도 돼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부활의 신이라는 뜻도 갖게 됩니다. 헤라는 왜 그 바람을 피운 상대 여성이나 그 애기들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건? 저도 그런 질문 저도 던졌었고 많이 받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도 결혼의 신이니까 이혼의 신이 될 수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아, 결혼의 신이기 때문에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요. 예. 옛날에는 어디서 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폰에서. 드라마 보면. 그러면 보통 남편 앞에서는 절대 못 그러고 그 아이를 되게 구박하고 그래. 똑같이 그러잖아요. 예. 여자들이 대부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앞으로 남편이 바람을 펴도 남편은 괴롭히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재림 씨가 말한 것에서 힌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헤라가 결혼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깨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뜻을 그 나름대로 존중해 준다는 것이 헤라에게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아까 각경 씨가 얘기한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웠던 것도 있습니다. 헤라에게 아주 큰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우스가 너무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바람 피고 다니니까 헤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인 포세이돈
그리고 자기의 그 의붓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폴론 이런 이제 신들을 모아갖고 작당을 합니다. 제우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우스를 몰래 자고 있는데 꽁꽁 묶어가지고 가둬놓고 번개도 다 숨겨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거기서 당하진 않았죠. 결국 그걸 다 끊고 당신이 나를 감히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헤라를 꽁꽁 묶어가지고 올림포스산 정상에 대롱대롱 매달아 놨답니다. 이런 사건을 겪고 나니까 헤라가 함부로 제우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게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제우스는 자신의 권력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확립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권력지향의 남성적 가치를 대표하는 걸로 볼 수 있고, 헤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로서의 결혼의 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둘의 결혼이 불행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둘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상대를 존중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를 꼭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황금으로 아주 매력적인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올림포스 그 산 위로 싹 올립니다. 이걸 그 신들이 보고선 야, 이건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그 중앙에 갖다 놨는데, 이 황금 의자는 헤라에게 바쳐진 거였습니다. 근데 헤라는 그 황금 의자를 보고 그게 헤파이스토스가 보낸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마음이나 뭐 이런 마음보다는 이거 멋지네, 어머. 앉아봐야겠네, 그냥 그 의자에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 의자가 과연 선물이었을까요? 반전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거는 헤파이스토스가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한 일종의 함정 덫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가 그 자리에 앉자 손잡이에서 수박이 나와서 꽉 잡았어요. 어머. 그리고 다리 의자에서 족쇄가 나와서 꽉 잡은 거예요. 난리 났죠. 헤라가 끔찍도 못한 거예요. 신들이 난리가 나서 이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절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우스가 느끼는, 이걸 풀 수 있는 자는 이걸 만든 헤파이스토스밖에 없다. 헤파이스토스를 불러내자. 그래서 이제 전령의 신도 가서, 야, 헤파이스토스, 네가 보낸 거에 네 엄마 갇혔어. 좀 도와줘라. 헤파이스토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요? 저에겐 어머니가 없습니다.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 끝에 선택된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술 한 병 들고 가야죠. 그랬을 것 같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이니까 포도주로 헤파이스토스의 마음을 달래주면 풀리지 않을까. 실제로 그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부르던 노래 중에 포도주 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인간의 마음을 풀어주고 고통을 풀어주고 원한을 가진 자의 마음을 풀어준다. 뭐 이런 식의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잔치를 벌어주는 장면입니다. 티루소스라고 하는데 막대기 들고 있는 게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그 옆에 술병 들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게 바로 헤파이스토스입니다. 디오니소스가 말했겠죠. 가서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니? 미운 마음은 미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엄마잖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헤파이스토스가 뭐 그래 알았어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술에 취한 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나귀 위에 앉아 있는 게 헤파이스토스입니다. 잘 보시면 눈이 풀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 있는 헤라를 풀어주기 위해서 헤파이스토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디오니소스도 사실은 헤라한테 지독히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주러 갔다? 이런 기습 질문을. 그 디오니소스 입장에서는 헤라가 굉장히 밉겠죠? 그 디오니소스도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 그 모습을 이제 올림포스 신들이 다 보고, 야,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올림포스 12신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헤라를 만났겠죠.
그 헤라가 디오니소스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과를 했구나. 네, 사과를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도 헤라의 사과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 아니라 이제 용서와 화해의 신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러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자, 어쨌든 헤파이스토스가 디오니소스의 인도를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풀어줬을까요? 네, 풀어 주긴 줍니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나를 저 밑에 두지 말고 올림포스 신의 하나로 계속 있게 하십시오.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나를 아프로디테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보는 눈은 있네 또. 이런 점에서 보면 헤파이스토스가 일종의 이제 정략 결혼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프로디테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결혼이에요. 왜 헤파이스토스는 거기에 그 여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아프로디테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아름다움의 표본으로 아프로디테를 얻는 것이 상징적 조합으로 잘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버림받은 존재인데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버림받지 않아야 됐을 존재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각되는 신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지면 외로워질수록 헤파이스토스로 외면할 테고 헤파이스토스는 외면당하면 당할수록 또 일에 매진할 테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결국에는 아프로디테가 그 띠를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게 바로 아레스입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죠. 몸 끝내줍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섹시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와 헤라가 부부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친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제수 씨거나 형수 씨인 거죠. 그 둘 사이에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일하는 티커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헤파이스토스 옆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이 사실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문을 제일 먼저 퍼뜨린 자가 바로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는 태양의 마차,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그 신차, 태양의 마차를 타고 하늘에 쭉 올라가는데 그러고 본 거예요. 뭘?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누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한테 이 마차를 만들어준 헤파이스토스에게 내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대장간의 모습이 있죠. 지금 여기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게 헬리오스입니다. 헬리오스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큰일 났다. 내가 다 봤다. 눈 띵굴, 그렇죠? 헤파이스토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헤파이스토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서범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레스를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자기를 버린 헤라에게 황금 의자를 보냈던 헤파이스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만 있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자고 있는 침대에다가 덫을 설치합니다. 뭘 설치하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속으로 그물을 짭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거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프로디테 등장, 곧이어 아레스 등장. 그리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순간 스위치 온. 그래서 그물이 떨어집니다. 둘이 딱 갇힌 거예요. 현장 목격이야. 현장 완성을 잡은 거예요. 이때 헤파이스토스가 모든 올림포스의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이시여 와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일러낸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에 열심히 했는데 내 아내는 가정을 버리고 딴 남자와 그것도 내 형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둬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런 괘씸한 것들이 아니라 오호? 이럴 거예요. 야, 정말 볼거리 있다. 볼거리 많다. 게다가 그중에 에르메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헤르메스, 와 나도 저랬으면 이러는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를 동정해 주기는커녕 네가 남자 구실을 못해서라는 식의 반응을 한 거죠. 와, 충격 먹었겠다. 네, 헤파이스토스 완전히 충격 먹었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는 거의 이혼 상태. 그리고 이제 두 현장에서 발각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신났어요. 아니 이제 거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쟤네 둘이잖아. 진짜는 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아레스 아니야? 이렇게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무구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그것을 자기의 아들 아에네아스에게 주고 아에네아스가 그걸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손이 계속됐겠죠. 그래서 16대 손에서 태어난 아이가 로물로스라고 해요. 로물로스가 세운 나라가 로마고, 로마는 이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지중해 세계를 전체를 지배하는 위대한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우구스투스 왕제.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만들고 최대의 제국으로 만들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 사람. 비너스의 아들이었던 아에네아스가 위대한 로마 문명을 만들었고 그 로마 문명의 제국을 만든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다. 그러니까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앙키세스와 바람을 피고 사랑을 나눈 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 위대한 문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은 아프로디테와 제우스를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우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고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여성의 성적 욕망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제우스가 자신의 남성적 가치로서의 권력을 확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바람을 폈다면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치, 사랑이 세계를 지배해야 평화롭다. 아프로디테는 그런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너스의 이 이야기나 또는 제우스의 바람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불륜이나 부도덕으로만 보는데 사실 그걸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반쪽을 찾으셨나요? 아닌 것 같은가요? 태초에는 인간이 두 명이 이렇게 합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는 머리가 두 개였대요. 그래서 앞뒤로 좌우로 다 볼 수가 있고 팔도 4개, 다리도 4개. 그래서 이때 인간들은 사방을 둘러볼 수가 있었고 손과 발을 쭉 펴서 구르면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퀴처럼. 그러니까 신들이 이걸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능가할 수도 있겠구나. 쟤네들을 자르자. 그래서 그 제우스가 불멸의 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반씩 툭툭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간들이 자신의 반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항상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나머지 반쪽을 찾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란 무엇이겠습니까? 딱 맞춰보니까 맞는 존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는 자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자신의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고 결혼 생활이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커플들, 그 부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인간의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신화 속의 그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